프랑스 전투기 라팔이 또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그것도 훈련 중인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 추락한 것인데요. 문제는 추락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2007년엔 전투기의 중력과 속도를 이기지 못한 조종사가 실신하여 첫 번째 사고를 냈고 2009년엔 시험 비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 추락사고가 난 것인데요. 조사 결과 2건 모두 기체의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실수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외신은 라팔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프랑스 전투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철저한 안전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KF-21 보라매와 대비되는 프랑스 전투기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추락사고로는 3번째, 충돌사고로는 2번째인 라팔의 사고 이력부터 되짚어보겠습니다. 전술의 뜻 2007년 12월 6일 한 대 라팔이 훈련 비행 중 추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밝혀진 원인은 조종사의 쥐락, 전투기의 가속에 못 이겨 조종사가 의식을 잃은 것인데요. 해당 조종사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2번째 추락사고이자 첫 번째 충돌사고는 2009년 9월 25일 벌어졌습니다. 지중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항공모함 샤를드골에 돌아오던 라팔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을 일으켜 동반 추락했는데요. 다행히 전투 조종사 2명은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당시 프랑스와 라팔 도입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브라질에선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선 기체 결함이어도 문제였고 조종사의 조작 미숙이어도 찜찜하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2024년 8월 14일 2번째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브사티앙 르코르니 국방부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라팔 2대가 웨르트에모젤 지역에서 추락했다라며 조종사 1명은 무사히 발견됐고 현재 다른 조종사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공군 관계자는 프랑스 동부 지역에서 실종된 2명의 조종사는 한 전투기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무사히 발견된 조종사는 다른 전투기에 타고 있다가 스스로 탈출했다고 프랑스 매체에 전했습니다. 여기엔 인명사고는 안타깝지만 라팔을 우주전투기라며 자랑해온 프랑스의 그간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기에 올림픽 기간에 보여준 프랑스의 친환경 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프랑스는 진정한 저탄소를 실현하려면 라팔 수출부터 중단하라 라는 등 조롱성 댓글도 보입니다. 프랑스군 당국은 여전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쪽 기체에 탔던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해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기체에 탔던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2명이 교관과 교육을 받던 조종사라는 점에서 프랑스 언론은 이미 조작 미숙쯤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듯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라팔 전투기가 처한 문제로 생산 속도와 스텔스 성능을 꼽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술적 노후화를 라팔의 아킬레스로 보는 시각이 가장 많습니다. 라팔은 2001년에 첫 실전 배치된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투기 기술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초기형 기체는 에이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않았고 후속 기체들도 이 레이더를 탑재하는데 10년을 낭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신 레이더 체계와의 호환성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며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충돌 사고도 레이더의 오작동이나 판독 오류 등이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쉽게 탐지될 뿐만 아니라 상대 적기의 탐지 능력도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 같은 4.5세대기이면서 F-35급 수준의 레이더를 탑재한 KF-21의 A사 레이더가 다시 한번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 측 주장에 따르면 KF-21의 레이더는 F-35에 들어가는 APG-81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외신에선 갈륨 비소 소자를 사용하는 APG-81에 비해 KF-21의 레이더가 모듈 숫자가 많음에도 개별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드웨어적인 우위에도 F-35와 KF-21의 탐지거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아직 한국산 레이더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레이더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훨씬 더 중요하고 미국은 오랜 기간 A사 레이더를 개발해온 국가란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 문제는 단지 탐지거리뿐만 아니라
전자전 모드와 4모드 등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그러나 이는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노력한다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KF-21의 에이사 레이더는 현재 단계만으로 이탈리아 방산업체가 하드웨어를 팔아달라고 할 정도로 라팔은 물론 F-16V에 탑재된 것보다 우수하다는 점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투기의 기본 성능도 KF-21은 라팔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스텔스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라팔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종입니다. 미국과 사이가 안 좋거나 엮이고 싶지 않은 국가라면 라팔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과 불가능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KF-21은 4세대기를 넘어서는 설계를 통해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입니다. 라팔은 현대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스텔스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기본 설계에서부터 스텔스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KF-21과 비교했을 때 매력 포인트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 하나만으로 KF-21은 적 레이더에 대한 대응력에서 라팔을 압도하며 실제 전투 상황에서 생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KF-21이 프랑스 라팔은 물론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인 수호이 57보다 더 우수하거나 미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KF-21이 수호이 57보다 더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비록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GE의 F414G 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이 5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F1 터보팬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 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G 4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수호이 57보다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KF-21은 무장 체계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기타 기종들보다 우월한 전략적 강점이 있습니다. KF-21은 동체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 총 1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생산 속도도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산 지연 문제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방산 산업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KF-21의 장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랑스 라팔은 생산 능력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채 여전히 월간 생산량이 한 대에서 2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적체된 223대의 주문을 소화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생산 지연은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게 하며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점 많은 전투기 라팔은 비싼 가격으로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1,100억 원 선인데 반해 라팔은 가장 최근 판매된 계약을 기준으로 약 1,8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세팅해두고 있습니다. 5세대기인 러시아의 수호이 57 복좌형 모델이 약 1,4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후기체 라팔의 가격 정책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감이 올 텐데요. 이 때문에 라팔은 경제성이 떨어지며 여러 국가가 도입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라팔 전투기는 구식 기술과 낮은 생산성, 스텔스 성능 부족, 더구나 연이어 발생하는 기체 사고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이런 라팔의 약점을 정확히 보완하며 한국 방산의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을 주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에도 KF-21의 수출길이 무조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KF-21의 수출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로 현물교역에 능한 프랑스 정부와 입김을 꼽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부정적 여론은 잠시 접고 KF-21의 길을 터줘야 할 것입니다.
라팔의 실패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항공무장 장착 및 도입 계약을 서두르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주 활동 경험부터 빨리 축적해야 할 것입니다. KF-21의 수출은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2일 사우디 라팔 도입 가능성 영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방위 산업의 중동 거점과도 같은 국가였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국가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만큼 한국산 무기를 많이 도입한 나라는 없는데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4조 2천억 원 규모의 천궁2 도입을 비롯하여 K-39 천무와 비궁 도입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수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KF-21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석한 알사우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카이와 KF-21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며 한국과 차세대 6세대기 공동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을 정도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 군사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54대를 구매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는 많은 분께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KF-21을 두고 간만 보다가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인도네시아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행보가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의 라팔 도입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군사 매체에서는 어째서 사우디아라비아가 50여 대 이상의 라팔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일까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먼저 원했던 전투기는 KF-21과 라팔이 아니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70여 대의 유로파이터를 운용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로 도입할 전투기 역시 유로파이터를 원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측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사망 사건을 문제 삼으며 추가적인 유로파이터 수출에 제약을 걸었는데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48대의 유로파이터 추가 구매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에 대한 대안인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라팔 전투기 가능성이 2023년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개월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정작 사우디아라비아와 라팔의 구체적인 협상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잠잠하던 라팔 도입 떡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내부의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면피용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정치, 외교적인 상황으로 인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정상적으로 무기 거래를 하는 와중에도 급작스러운 외교 변화로 인해 무기 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무기를 살 기회가 생기면 미국산 이외에도 다량의 무기를 우선 구매해서 비축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맹주 역할을 유지하고 싶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8년이란 시간 동안 48대의 유로파이터 추가 도입에 공을 들이고도 독일의 반대로 전투기 도입이 좌절되니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독일처럼 무기 판매를 반대하는 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라팔을 꺼내든 것입니다. 마치 라팔을 살 것처럼 바람을 잡아 유로파이터 구입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독일의 입장을 반전시켜 보려는 뻥카인데요. 그렇다면 KF-21도 바람잡이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KF-21과 라팔의 입장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연간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행보를 살펴본다면 지금 사우디가 필요한 전투기는 유로파이터와 라팔이 아니라 KF-21이란 것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전투기는 5세대 이상의 최신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도입할 방법은 전무합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상호 간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설령 사우디가 미국의 마음을 다시 얻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일부 우방에만 판매하는 F-35 전투기는 구입 승인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F-35 도입을 검토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조 바이든이 해당 계약을 취소시키면서
도입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우디가 F-35를 도입할 확률은 극악에 가깝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때 중국이 개발한 FC-31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FC-31은 중국이 제니10의 후속으로 개발한 전투기이며 중국에서는 자칭 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FC-31은 그동안 서방 무기 체계를 운용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무기들과 전혀 호환되지 않을 뿐더러 만약 중국제 무기를 구매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국가와 관계가 더욱 나빠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FC-31은 중국 측에서만 F-35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뿐 현실에서는 그 어떠한 성능 검증도 받지 못한 전투기인데요. 제 아무리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라고 할지라도 미국을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를 구매하는 도박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해외에서 5세대 전투기 구매가 어려웠던 사우디는 차선책으로 아예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시도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미국의 NGAD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주도하는 FCAS와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GCAP 등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FACS와 GCAP 등의 공동개발 국가로 참여하는 것을 희망했는데 각각 프랑스와 일본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남은 단 하나의 방안은 KF-21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되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극히 일부 기종만 존재하는 5세대 스텔스기를 제외하면 한국의 KF-21만큼 최신 기종은 전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운용하고 있는 유로파이터는 2003년에 처음으로 배치된 기체이며 라팔은 2001년에 처음으로 배치에 들어간 전투기입니다. 실전 배치를 기준으로도 이미 20년이 넘은 전투기들이며 심지어 초도 비행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무려 30년이 지난 전투기인데요.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운용하고 있는 유로파이터 중 약 30%는 신뢰성과 유지비 문제로 악평을 받은 트렌치2 버전입니다. 또한 사우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라팔은 4.5세대 전투기의 핵심인 에이사 레이더조차도 초기 모델에선 탑재하지 못해 뒤늦게나마 기계식 레이더에서 에이사 레이더로 성능 개량을 진행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KF-21은 2022년에 초도 비행에 돌입하여 2024년 7월에 본격적인 생산 작업에 들어간 신형 기체입니다. 세 기체 모두 같은 4.5세대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20년이 훌쩍 지나는 시간 동안 뒤늦게 여러 개량을 거쳐온 기체를 처음부터 첨단 장비와 함께 생산되는 KF-21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동급의 세대로 분류되고 있지만 KF-21은 라팔보다 훨씬 더 뛰어난 레이더 피탄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라팔의 피탄 면적은 1제곱미터인 것에 반해 KF-21의 피탄 면적은 0.1제곱미터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6세대 전투기까지 노리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심으로 라팔의 도입을 희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며 사우디가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최신 기종은 누가 뭐래도 KF-21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KF-21은 성능 개량의 한계점에 도달한 유로파이터, 라팔과 달리 5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개량될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은 기체입니다. KF-21EX로 알려진 블록 3 단계만 하더라도 내부 무장창뿐만 아니라 안테나 및 각종 센서까지 매립화 개량을 진행함으로써 미국의 스텔스기를 따라갈 수 있는 성능 개량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항공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션 위크에서도 한국의 KF-21 성능 개량을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로 개량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도 이미 준스텔스기로 평가를 받는 KF-21을 도입해서 운용함과 동시에 프랑스, 일본에게 퇴짜를 맞은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한국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것인데요. 프랑스가 참여하는 FCAS, 일본이 참여하는 GCAP의 모든 국가를 합쳐도 정작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4.5세대 전투기에서 6세대로 퀀텀 점프를 꿈꾸다가 정작 사업들이 연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4.5세대 KF-21을 순차적으로 5세대, 6세대로 개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량 작업의 성공 확률 역시 한국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만 언급되는 라팔의 도입 가능성을 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굳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동의 맹주 위치를 지키려는 사우디와 세계 최고의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한국의 지속적인 방산 협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31일 영국 GCAP 축소 위험 영상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무기 개발과 도입에 있어 호구 소리를 면치 못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같은 무기를 구매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손해를 보거나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무기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던 GCAP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GCAP 사업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일본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F2 전투기를 대체할 신형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일정만 놓고 보면 2026년에 본격적인 시제기 제조에 착수하여 2028년부터는 지상시험에 돌입 후 각종 성능 검증을 거쳐 2035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탑재될 예정의 첨단 기술력에서 현존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보다 1만 배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예정이거나 30대 이상의 무인기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성능과 개발 일정만 놓고 보면 정말 세계 최강의 6세대 전투기가 나올 것처럼 과장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새로운 영국 정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국내외군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GCAP 사업을 재검토하려는 것은 과도하게 긴 개발 연구 기간 때문입니다. 변수가 단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정된 개발 기간을 따라가도 2035년이 되어서야 실전 배치가 가능한 GCAP를 기다리기에는 현재 유럽과 영국의 안보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못한 것인데요. 유럽의 일부 지도자들과 군 전문가들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러시아와 유럽 간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은 개발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GCAP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장 영국의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체를 도입하는 것에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이 GCAP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며, GCAP 사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영국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태도를 바꾼다면 일본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아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기인데요. 이러한 일본의 위기는 마치 전작이었던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일본은 F2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 상당히 많은 갑질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미국에게 일부 엔진 기술을 전수받기는 하였으나 상당수의 주요 기술을 이전받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개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기 예상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든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는 특별 성명까지 발표했을 정도로 일본은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F2 전투기는 과거 환율을 기준으로 약 12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했는데, F2 개발에 뼈대라 할 수 있는 F16이 약 900억 원, F2보다 20년 이후에 나온 신형 기체인 KF-21이 약 1100억 원의 가격인 것과 비교하면 2000년도에 양산되기 시작한 F2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과도한 비용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랬던 일본이 이번에는 F2 전투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영국으로 인해 또다시 호구가 될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이 방위산업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위산업에서 일본이 보여준 뻘짓은 헬기 도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파치 헬기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일본은 총 63기의 AH-64D 롱보우 아파치 블록2를 라이선스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라인까지 확충하였는데, 정작 보잉이 블록3 개발을 핑계로 블록2의 생산 중단을 고려하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처음 계획했던 63기의 아파치 헬기 중에서 겨우 10세대만을 생산했으며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일본의 방산업체는 모든 손해를 떠안을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결국 마지막 아파치 헬기 세대에는 생산 라인을 갖추는 데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청구되어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위대에 납품되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도입할 때의 대당 가격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것으로 약 3조 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하여 10세대 구형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도입한 AH-64D 아파치 롱보우보다 한층 더 성능이 강력해진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도입하면서 대당 가격을 단돈 450억 원만 사용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데 투입한 대당 가격이 무려 5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일본은 돈 낭비를 제대로 한 셈입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보다 5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서 정작 자신들이 필요로 하던 수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인데요. 방위산업에서 돈을 가져다 버리는 일본의 행각은 또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는 89식 소총을 제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89식 소총은 M16의 원형인 AR-15를 더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 개량된 AR-18을 모델로 개발된 소총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려 400만 원이라는 가격에 89식 소총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소총의 가격이 400만 원이라는 것은 비싸기로 유명한 헤틀러 운트코흐의 HK-416 소총을 2정이나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며 HK-416은 네이비실이 빌라덴 사살 작전에서 사용했을 정도로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소총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AR-18을 모델로 생산한 89식 소총을 특수부대가 실전 검증까지 마친 HK-416보다 2배의 가격을 주고 생산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인데요. K2 소총이 대량 생산 체제에서 약 60만 원대까지 생산 단가를 낮췄던 것과 비교하면 일본 방위 산업의 돈 낭비가 더욱 크게 체감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생산 공정과 단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미니우지 기관단총을 카피해서 450만 원 상당의 미네베아 PM9 기관단총을 생산하는 등 일본의 무기는 상식 밖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제조업 강국이란 이미지와 다르게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막대한 생산 단가 증가와 글로벌 호구 노릇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본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방위 산업에서는 확실한 기술력과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먼저 전투기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갑질에 시달리며 과도한 비용을 투자한다거나 영국으로 인해 GCAP 개발이 흔들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FA-50과 KF-21이란 뛰어난 기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충교역을 통해 초음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T-50을 개조한 FA-50을 통해 경전투기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토대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탄생시켰습니다. F2 전투기가 미국의 갑질과 일본 내부의 문제로 제대로 된 수출 시도조차 못했던 것에 비하면 이미 5세대 스텔스기와 수출 경쟁에 돌입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감히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파치 헬기 도입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전력 구축에 성공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 헬기의 대당 도입 가격도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1차 도입 과정에서 예정된 36대의 물량을 모두 깔끔하게 인수 완료함으로써 계획된 63개의 물량 중에서 13기만 확보 후 사업 자체가 엎어진 일본을 더욱 민망하게 만들었으며 추가로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는 2차 사업의 진행을 통해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의 아파치 헬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제7기동 군단의 북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했는데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파치 헬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공격 헬기까지 확보함으로써 일본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파치 헬기와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소형 무장 헬기를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아파치를 하이급, LAH를 로우급으로 편제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전력을 구성하였습니다. 도합 72대 아파치 헬기 도입과 약 200여 대의 LAH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총 11조 원 규모로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겨우 13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일본에 비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와 전력 확보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보다 방산 무기의 수출이 훨씬 자유로운 이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투자한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국가의 경제적 손익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F2 전투기 6세대 GCAP 헬기 도입까지 손을 대는 사업마다 돈을 가져다 버리는 일본을 보면 해외 무기 도입과 국산 무기 개발에서 모두 효율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더욱 놀라운데요. 앞으로도 일본은 해왔던 그대로 지금처럼 삽질을 거듭해준다면 대한민국과 일본의 방위 산업 격차는 더더욱 현격히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9일 일본 방산 비리 영상입니다. 한일전 구도로 좁혀지던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도입이 한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내부에서 무려 100억 원대의 핵폭탄급 방산 비리가 발생한 것인데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은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잠수함 25척 중 절반에 가까운 12척의 수리를 맡고 있었던 일본 방위 산업의 핵심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초대형 비리 사건으로 인해 가와사키 중공업이 그간 쌓아온 공든탑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지난 6년간 잠수함 수리 계약 체결을 위해 하청업체들과 하지도 않은 거래를 있는 것처럼 가짜 거래 내역을 작성해 10억여엔 한화로 약 100억 원 가까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는 방산업체가 검은돈 조성을 위해 잠수함의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일본이 6천억 원 이상을 들여 건조한 타이게이급 잠수함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과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선 이번 비리 파문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요.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생각하는 캐나다 입장에서 일본 잠수함을 입찰해서 배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탑승한 병력의 생사를 좌우하는 군수무기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잠수함 단가를 조작할지 모르는 기업의 무기를 사고 싶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재는 일본의 국내 상황과 맞물려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꿈꾸는 일본의 야심찬 포부에 제약을 걸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초엔저 현상이 대두되면서 일본 역사상 최대 방위 예산의 30%가 증발했을 정도로 일본 경제 상황 역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에 향후 5년간 43조 한화로 약 369조 7,600억 원을 방위 예산으로 호기롭게 책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증액은 1%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무너뜨린 결정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3년간 1달러당 108엔이었던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60엔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엔저 현상은 일본이 생산하는 군함이나 전차, 잠수함 등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와 부품들의 가격이 올랐고 가격 상승은 결국 조달 비용 급증으로 방위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방비 증액이 무색하게 되어버린 일본은 이제 계획했던 것처럼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방위 산업이 무기 생산에서 첨단 기술과 부품을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점도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산화 비율이 60%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엔저와 현상 같은 경제적 변화에 크게 요동치게 된 건데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산화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지상무기 국산화율은 약 90%에 달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약 70에서 80%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데요. 특히 잠수함, 전차, 자주포, 군함과 같은 주요 무기 시스템은 물론이고 첨단 레이더와 자주포의 파워팩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제경제 시장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국산화가 궁극적으로 해외 방산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방증하는데요. 즉,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의 길을 선택한 덕분에 일본과 달리 효과적인 국방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국산화 작업은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은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 대체를 위해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만 봐도 최소 약 6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랑하며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사업에서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유력한 수출 후보로 한국의 장보고 3배치2와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3배치2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공기분료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디젤 잠수함으로 긴 자망 시간과 강력한 무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성능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거리 항해 능력 및 높은 작전 지속 시간을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AIP 시스템이 없어 자망 시간에 불리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잠수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지만 일본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경험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일본은 이러한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축하려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터진 일본 방산업체의 대형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이 잠수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독주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하와이에서 진행한 림팩 훈련에서 캐나다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캐나다 수출 사업에 참여한 장보고 3배치2보다 한 단계 낮은 이범석함을 둘러보며 큰 호평을 한 것도 한국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크리스티안 모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이범석함에 대해 훌륭하고 완벽한 잠수함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참여할 잠수함보다 훨씬 낮은 체급의 잠수함을 두고도 극찬을 한 캐나다에서 그보다 한층 더 우월한 장보고 3배치2를 두고 부정적으로 평할 이유는 전무합니다. 더하여 일본에서 대형 악재가 터지자마자 캐나다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의 호평은 캐나다 수출 사업의 결정적 추가 한국으로 기울어졌다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림팩 훈련에 참가한 이도엽 이범석 함장은 이범석함의 림팩 훈련 참가에는 3가지 의의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중 하나로 캐나다 잠수함 수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군내에서도 캐나다에 대한 잠수함 수출 사업에 사활을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는 단순한 무기 수출 외에도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기술 이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군수 지원 약속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유지 보수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마쳤는데요. 한국은 캐나다의 방산업체인 바브콕과 협력하여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유지보수 지원을 수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함정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해주는 신뢰도 높은 국가인데요. 방산비리로 얼룩진 일본의 경쟁업체와 이미 캐나다의 방산무기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한국 중에서 캐나다가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하여 일본에서 터진 핵폭탄급 비리 파문과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국제사회는 일본 방산업체에 대한 신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산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시장의 논리만 적용하기에는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일본 정부에게 이번 비리 파문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신뢰 회복을 위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캐나다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등으로 잠수함 수출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방산 비리로 휘청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미 시장 진출이 확정된다면 연쇄적으로 유럽, 아시아 등에 추가적인 잠수함 수출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방산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국과 비리로 얼룩진 일본의 방위 산업 현실이 극명하게 나뉘는 순간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